골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모두 모아서 탈탈 털어보는 보고서 바깥의 이야기까지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큐 대신 그 유명하신 윤창용 연구원께서 드디어 저와 같이 방송을 한번 하시게 됐군요. 제가 명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자주 나오시고. 네, 근데 뭐 전민규 박사님 대타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전민규 박사님이 워낙 여기 뭐 박사님도 위협을 하시고 네, 많이 위협해요. 예, 근데 그 훨씬 시청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나와가지고 될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뭐 활발한 활약을 해주신 걸로 사실은 제가 보기도 다 봤어요. 예. 합방으로 보거든요. 네. 팟빵으로. 거기 리플 이상한 리플 달려 있으면요 본부장님 리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제가 악플 이런 거. 자, 4월 경상수지가 26개월째 흑자 행진. 이 경상수지가 계속 이게 너무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고 네. 4월 달에도 한 71억 달러 흑자가 났었고요. 실제로 1월하고 4월 달까지 누적으로 올해가 한 220억 달러, 작년에 150억 달러 흑자였었는데 네. 한 7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많이 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국민계 정책이 바뀌면서 네. 과거의 중개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통관 기준 시점이었었죠. 아니면 뭐 과거의 경상수지는 이제 BOP하고 CIF 기준이었었는데 네. FUB하고 CIF 기준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소유권 변동 시점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이나 이런 수출들도 좀 땡겨오니까 그래서 국민계 정책의 변한 영향이 좀 크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좀 구조적으로 바뀐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내수가 안 된다 그래서 불황형 상품 수지흑자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 경상수지라는 게 상품 수지 말고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수지도 있고 본원소득 수지도 있고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크게 봐서는 일단 여행 서비스 수지가 많이 줄었고요. 중국 관광 특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 서비스 수지 우리 해외 수주 뭐 저가 수주에 오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나쁘지만 어찌됐건 간에 달러는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연간 한 100억 달러씩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본원소득 수지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구조적으로 좀 흑자로 바뀌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아올 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구조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가 계속적으로 좀 흑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일본형으로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본원소득 수지 흑자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한국도 좀 그렇게 바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본원소득 수지 흑자라는 게 결국 채권 투자의 대가로 주고받는 이자하고 주식 투자의 대가로 주고받는 배당금인데 네. 배당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지가 약간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우리 주식 지금 35% 시가총액 34% 들고 있으니까 한 3,500 달러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외 주식 지금 1,000억 달러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줘야 되는 게 더 많죠. 근데 우리는 배당 수익률이 근데 1%고 해외는 3%니까 뭐 수지 적자 규모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자 쪽에서 계속 흑자죠.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외환보유기라는 게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면 외환보유기 증가하고 이걸 가지고 결국 해외 국채를 사니까 거기서 이자가 들어오니까 계속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국민연금 계획을 보면은 뭐 어쨌든 적립액이 늘어나잖아요. 해외 투자 성향도 좀 강화되고 그래서 보니까 한 5, 6년간 연간 100억 달러 정도는 계속 해외 투자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액이 계속 쌓일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이자나 배당 나올 거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구조적으로 경상흑자 유지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상수지 흑자 뭐 나고 그다음에 수출이 좀 좋다면서요? 네, 지금 수출이 이제 경상수지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품 수출이 한 2% 정도 증가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월부터 4월까지가 5.5%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누적으로. 4월 그 특별 효과까지, 그러니까 5월 연휴를 미리 땡겨 수출한 효과까지.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좀 떨어지겠죠? 네,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네. 근데 뭐 수출 그렇게 증가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입은 1월하고 4월 누적으로 작년 대비 이 국제 수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0.5% 지금 감소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소유권 변동 시점으로 바뀌면서 뭐 베트남에서 수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잡히고는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수출 일어났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투자가 된 거지 우리한테서 투자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안 실질적으로 뭐 자본주의 수입은 우리 쪽에서는 지금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수는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극명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뭐 좋게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퀘션 마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지금 수출이 물론 이제 경상수지 흑자뿐만이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는 뭐
불황형 흑자도 있고 이런 거니까. 네. 근데 수출이 좋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성장률 전망치를 좀 높이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 바뀌고 나서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물가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공급 요인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수요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수출 숫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가지고 뭐 GDP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 분명히 반대쪽에 이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내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건 좀 한국은행도 좀 이면적이지 않느냐. 이미 통화정책은 갈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숫자를 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올리고 싶어서 네. 이제 원래 이제 이주열 총재께서 처음에 취임할 때 그 전에 이때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뭐 코멘트를 하거나 한 걸 보면 지금 이제 가계부채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여건은 사실은 금리 정상화를 좀 해놔야 되는 시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통화 정책은 두 가지를 항상 사실은 세 가지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상품의 인플레이션, 자산이나 부채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 압력. 아직 물가 상승으로는 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올 거. 이거 세 가지를 놓고 보면 금리, 그러니까 상품은 아직 안 올랐어도 물가 상승 압력하고 자산 쪽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계부채죠, 우리 지금. 이거 생각하면 금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그 부동산 버블일 때 뒤늦게 금리를 잡았거든요. 부동산 버블 잡겠다고. 다 꺾인 다음에 잡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근데 우리도 지금 그 시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자산 시장만 보고 할 거냐, 상품 시장까지 그 보고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는 있죠. 그 논란이 있긴 한데 한국은행은 지금 어쨌든 인플레 압력을 어쨌든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성장률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민간 그 연구 사이트 쪽에서는 다 성장률 전망치 좀 낮추려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낮춰서 준비하고 있고 곧 나갈 텐데. 그래서 지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환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면? 일단 당국이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계속 20원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장 마치고 NDF에서는 20원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NDF에서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추가 하락 압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단 6월은 계절적으로도 수출도 잘 되는 시기이고 또 뭐 일단 대미 수출이 올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지표도 계속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더욱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데 ECB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뭐 조금씩이라도 좀 계속 들어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하락 압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현시에는 개입을 해도 NDF는 요즘 개입을 안 하는 모양이죠. 옛날엔 NDF에 들어가가지고 장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규제도 있고 해서 요새는 공격적으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NDF 개입이 사실 비용은 돈은 덜 적게 드니까 훨씬 적게 들죠. 훨씬 적게 드는데 요즘 뭐 국내 시장 직접적으로 이제 달러 매입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수급이 워낙 달러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뭐 경상수지흑자 한 달에 70억, 80억 달러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게 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죠. 어차피 소유권 변동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물건 팔아고 그 달러가 국내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거 빼더라도 지금 월간으로 한 40억, 50억 달러면 일로 환산을 하면 한 2억 달러, 3억 달러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으로 환산하면 원화로 환산하면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딴 거 다 차지하고 다른 건 다 똑같다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천억이 빠져야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그래야만 어찌됐건 간에 수급이 균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꾹꾹 들어오다 보니까 맞아요. 원화가 절상 압력을 수급 측면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고요. 뭐 최근에 글로벌 약달러 그러면 좀 진정이 되고 있지만은 뭐 달러 유로 환율 근데 또 미국 국제 수익률 떨어지니까 또 지금의 달러와의 반등이 달러 환율이 그렇게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천천 그거 저기 뭐 열어놔야 돼요? 저는 여전히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천은 막는다? 일단 좀 막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중소기업들 어렵다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1,100이라 그러던데. 아, 일단 설문조사상. 네, 1,000원은 좀 그럴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이렇게 경상 부분에 흑자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 공장 이전하면서 나가는 돈들, 그다음에 뭐 증권 투자 나가는 돈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꾸준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상학자가 지금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가는 돈들도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워낙 국내가 지금 달러 숏이라서 심리가 20원을 만약에 못 지킨다. 그러면 거기 레벨을 못 지킨다 그러면 의외로 또 1,000원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저는 하거든요. 개입 강도가 좀 강해질 것 같아요. 사실 5월 달에는 그러니까 뭐 한 2번 정도만 강도 높게 개입을 했고요. 거의 티 안 나게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국하고 시장이 거의 신경전을 하는데 당국이 이긴 느낌? 그래서 20원을 겨우겨우 막았는데 당국의 스킬이 그만큼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6월에는 개입 강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 그 생각. 근데 이제 그 애시당초 1,050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지금 그냥 근데 1,050에서 1,100 얼마까지 박스권이 계속 유지됐을까요? 아니면 그거 당국에서 열어주지 않아도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갔을까요? 일단 그동안에 한 3번 정도 테스트했을 때 1,050원이 지켜진 거는 당국만의 힘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마다 유럽 문제 터지거나 북한 문제 터지거나 다 이렇게 무슨 도와주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없었다?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뭐 나스닥이 버블이네 만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막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든다라는. 카카오는 처음에 이제 해외 좀 나간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철수했죠. 카카오하고 다음에 합병 소식이 우리 그 코스닥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죠. 계속 뭐 주가가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상승세를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했었죠. 네. 우리 방송 한번 다뤘었는데 자, 왓츠앱 인수하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 되게 많았어요.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그렇죠. 아니다, 이거 엄청 싸게 산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이런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리바바가 뭐 전자상거래 업체지만 아니 전자상거래 업체가 메신저가 무슨 소용이야.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건을 파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서비스가 바로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도 알리바바 메신저가 따로 있으면서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메신저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대주주 중에 한 명인 텐센트가 위챗이라는 메신저 서비스 쓰고 있잖아요. 월간 사용자 수가 2억 9,700만 명이고요. 가입자 수가 6억 명이래요. 네. 그러면서 역시 그 대륙의 기상. 그러면서 이제 역시 메신저. 그러면서 또 우리의 라인 굉장히 또 페이스북 그 왓츠앱 인수랑 맞물리면서 또 라인 관련된 뉴스들 굉장히 좋은 뉴스들 뭐 일본에서 꽉 잡았다더라. 야 라인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인형으로 나와서 엄청 잘 팔린다더라. 참고로 카톡도 그 코미디 빅리그라는 그 개그 코너에서 코빅이라고 하죠. 코빅에서 어떻게 아시지? 코빅에서 그 정도는 압니다. 카톡 친구들이라는 코너에서 카카오톡에 나오는 그 이모티콘들이 이제 그걸 사람들이 그 몸으로써 웃기는 그런 개그가 있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결국 지금이야말로 메신저 서비스가 가장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극대화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다음이랑 카카오가 합병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IPO라는 시장, 뭐 우회 상장하는 백도어 방식과 직접 IPO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IPO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삼성 SDS, 그리고 뭐 보강 패밀리마트 얼마 전에 상장했죠. 네. 그리고 뭐 현대 로지틱스, 그리고 미래에셋 생명, 굉장히 굵직굵직한 업체들의 IPO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IPO 하기에 딱 좋다. 지금 자금을 끌어당기기에 딱 좋다라는 판단도 자본적인 판단도 뭐 카카오톡이나 다음 이제 오너들이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늦어지면 이제 IPO 할 돈이 없어서. 그렇죠. 시장의 돈이라는 게 뭐 무궁무진하면 좋겠지만은 어차피 시장의 돈도 한계가 있으니까 할 때 해야지. 안 그러면 남들 안 할 때 하면 혼자 좀 독박 쓸 수도 있어서 지금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IPO 대신 그러니까 백도어라 그러나요? 그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뭐 발금 말씀 주신 거 중에 좀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IPO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제도 있고 미리 다른 큰 업체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빠르게 뭔가 방식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제 우회 상장으로 들어온 느낌도 있고 사실 최근에 뭐 나스닥이 버블이네 만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차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보면은 비싸 보이거든요. 우리가 밸류에이션 갖다 대보면 이미 안 나오는 주식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뭐 시기적으로 왔었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막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IPO까지 가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어찌됐건 간에 백도어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시장에 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카카오가 좀 마음이 급했다. 그리고 요즘 IT 기업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애플이 비츠라는 그 음원 그 헤드폰이랑 그 음원 서비스하는 회사를 3조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M&A죠. 그래서 지금 구글만 최근 4년 동안 구글이 M&A 한 회사의 숫자만 해도 96개거든요.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서 M&A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물론 카카오가 다음을 선택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다음이 M&A를 통해서 카카오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은 게 아닌가. 뭐 우회 상장이라든지 뭐 백도어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뭐 M&A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합쳐서 한 3조 된다 그러죠? 그럼 코스닥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이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가총액 한 4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다음이 지금 뭐 한 1.2조, 1.3조 되고, 그다음에 이게 카톡의 카카오이 비상장에서 한 2조 원 정도 되고 하는데 합치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물리적으로 합치면은 뭐 3, 4조 사이에 이제 놓일 거니까 시가총액 1위나 2등이 되는 거겠죠. 잘하면 셀트리온도 뒤집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 네이버는 저쪽으로 넘어갔고, 그죠? 네, 네이버는 뭐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뭐 네이버는 지금 26조 원이니까 뭐 네. 게임이 네. 안 되는 거고. 아, 네이버가 26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25조, 6조 네. 되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 5등입니다. 5등. 진짜 부자. 시너지 효과를 봐야 돼. 둘이 왜 합쳤냐 이렇게 보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쳤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죠? 자, 간단하게 일단 답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너지 효과 있다, 없다.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주시죠. 먼저 하시죠. 아, 거기부터야 순서대로. 아니 저 다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을 것 아, 같아요. 예. 아니 있다 없다만. 있다 없다. 있다 없다만 얘기해. 우리가 언제부터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한번 해봐. 그런 그런 방식으로 문화. 아, 오늘 한번 해봐. 있다 없다. 있죠. 있다. 네. 여기는 저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 저도 있을 거는 같아요. 난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럼 좌파인가요? 나는 항상 반대로 가는. 위크도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지금. 항상 반대로 가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이제. 둘이 합치고 나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컨텐츠를 계속 뭐로 얹을 건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네. 예, 실질적으로 뭐 해외 시장 진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뭐 거기에 컨텐츠를 뭐가 올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찌됐건 카카오톡은 지금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확실히 좀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뭐 광고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최근에 뭐 알리바바가 잘 나오고 하는 건 결국 거기다 금융도 얹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네이버나 이런 쪽 금융을 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이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음이 잘하고 있는 거 아무래도 다음 아고라라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카페도 솔직히 원조는 다음이거든요. 그렇죠. 네이버 카페가 전지현이 날개 달린 모자 쓰고 나오기 전까지 다음 카페가 1등이었기 때문에 다음의 강점은 커뮤니케이션 즉 카페라든지 아고라라든지 아고라는 뭐 탁월하죠. 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장점이었고요. 거기다가 이메일, 어차피 이메일로 시작한 회사니까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건 강점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 특히 다음이 마이피플이라는 또 모바일 메신저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거 성공 못했지. 소녀시대인가? 하여튼 누가 뭐 음. 노래 부르면서 마이피플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 같이 깔자 my people 친구 초대해서 무료 통화 근데 쫄딱 망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다음이 잘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 이런 건 잘하지만 모바일 메신저라든지 그걸 주고받는 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난다는 말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제 다음이 잘하는 것과 다음이 못하는 것이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NHN도 결국 NHN이 네이버 한 게임의 약자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분할하긴 했는데 네이버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한 게임이라는 강력한 게임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음에 게임이 있냐? 다음은 게임이 없어요. 게임 플랫폼도 없을 뿐더러 게임도 없어요. 그러면 카카오톡이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톡의 수익의 거의 90% 이상이 그 게임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파트너가 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쳐져서 이게 1 더하기 1이 2.5가 돼야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1 더하기 1이 그냥 1 더하기 1로 있으면 모토로 둘이 합쳐.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이 그냥 2가 돼버릴 것 같으면 그냥 1, 1로 있으면 되지.
둘이 합쳐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주주들이 부자가 됐거든요. 아, 그건, 예, 그건 이제 예. 그거는 결국은 네. 주주들이 부자가 되는 건 1 더하기 1이 3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3이 안 되네, 똑같네, 다시 떨어지죠. 그럼 주가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건 1 더하기 1이 합쳐져서 그 기존에 있지 않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합쳐지나 합쳐지지 않으나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저는 그 오히려 의견에, 예. 네이버는 좀 합쳐져 있던 걸 잘라가지고 가는 분위기잖아요. 저는 좀 약간 그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는 거 확실해요.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뭐 캐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심하는 쪽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 그 다음 주가에 많이 반영됐었거든요. 다음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을 빼면은 장기 침체 국면이에요. 물론 코스닥 불황도 좀 있었긴 했지만 그럼 결국 다음에 대한 성장성은 없었다라고 보면 다음은 일단은 뭐 1 더하기 1에 제가 보기에는 뭐 0.5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걔는 1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카카오톡이 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서비스들이 뭐 물론 우리가 뭐 그 카톡, 그 소위 말하는 모바일 메신저나 카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만 집중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스 뮤직. 오늘도 그 삼성전자인가요? 뭐 음원 스트리밍 하는 소리바다 상한가 갔는데요. 그런 스트리밍 관련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소리바다 상한가 간 거였거든요. 그러면 카스 뮤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도를 했고요. 물론 아직 성공을 못했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50만 원까지는 소액 간의 이체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거의 완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는 카톡에서 주식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한 거예요. 예. 17개 증권사랑 제휴를 맺어가지고요. 뭐 그 종목 물어보고 주문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그 종목 그 주문이 가능하게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뱅크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서비스까지 결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다음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만 붙여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1 플러스 1이 다음이 0.5기 때문에 1.5 이상의 시너지는 난다라고 봐서 1 더하기 1이 2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 예.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장 좋은 산업이 뭐냐, 뭐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익 해소하는 게 훨씬 많아진다라는 건데 인터넷 기업도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망산업이죠. 실질적으로. 예, 네. 뭐 중국에서 인터넷 기업이 뛰는 것도 결국은 그 13억, 15억이라는 인구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두 개가 플랫폼은 어찌됐건 간에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포털에서 분명히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각자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합치면은 실질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간에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너지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둘 간의 고객을 일단은 흡수를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뭘 얹느냐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얹기만 하면 오히려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외부 효과가 있을 거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이렇게 같아요. 모이는 대로 더 많이 모이는 효과가 예,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뭐 사실은 나도 뭐 그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근데 셋이 다 있다 그래서 나는 반대쪽의 의견을 제기 안 하면 더 재미가 없잖아. 반대쪽의 의견을 얘기해 본 것뿐이에요. 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좀 네이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따라가 보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가 지금 시총이 얼마라고요? 26조 원 정도. 26조.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려면 합쳐도 힘들겠네. 합쳐도 뭐 6배 차이 정도 나는 거죠. 네, 결국은 시총이 네. 회사의 역량을 그대로 반영하는 회사의 값이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그죠? 그렇게 좀 따라가기 그렇게 다음이 뭐 네이버를 따라가고 싶어서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게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이라는 메신저 서비스가 해외에서 뭐 일본에서도 성공을 했다, 아니면 뭐 서유럽에서도 성공을 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미를 부여해갖고 여기까지 왔는 거고요. 분명히 네. 네이버는 한 단계 이제 성공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다음하고 카카오는 이제 해가지고 아직도 실제로 지금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의 시너지가 뭔가를 시장에 어필을 해야 되고 시장이 믿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회적으로는 이게 뭐 카카오 대표가 과거에 이제 네이버 공동 창립자였으니까 나와가지고 뭐 이해진 실장님 한번 잡아먹으려고 가는 건지 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네이버하고 견주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이 네이버가 뭐 요즘 라인 때문에 주가가 뭐 무지하게 올라갔던데 네. 라인이 그 네이버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이 라인이 성공한 게 네. 그 실제 아직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네이버는 열심히 성공했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신 거 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검증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검증을 해야 되고 네이버 주식이 저게 지금 저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같습니다. 예. 그게 버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나도 라인을 가입했지만 네. 내 주변 사람들 라인 다 가입했어요. 네. 아무도 라인을 통해서 대화 주고받지 않아. 아무도 가입은 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체감을 하고 네이버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국내 사람인데 국내 사람은 체감도 안 하고 지금 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렇죠. 성공했다, 어디서 성공했다 보도 듣도 못하고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참수를 해본 것도 아닌데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약간은 투기 버블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가 지금 라인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떴는데 라인보다 훨씬 어쨌든 경쟁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쳐지니까 잘못하면은 네이버도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네이버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라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네. 검색 엔진 기본 백투 베이직으로 되돌아와서 어차피 인터넷 포털이니까 검색 엔진에 대한 점유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 예, 간단하게 글로벌 검색 엔진 점유율을 훑어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발견되더라고요. 자, 미국 당연히 구글이겠죠.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다 구글이고요. 예, 예. 딱 세 나라 있어요. 중국 바이두, 예. 일본 구글. 참고로 일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야후 재팬이 구글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로 나오지만 실제로 야후 재팬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 네이버 무려 70%. 그러면 결국은 기본적인 백투 베이직 기본 체력에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15%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체력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카톡이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도 네이버를 어느 정도 잠식하기는 저는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도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계속 이제 네. 네이버가 한때 이제 우리 그 지식 이래가지고 네, 지식 한참 광고를 네, 했었죠. 지식인. 그러게 하고 그게 떠서 지금 이제 어쨌든 검색 시장을 싹쓸이 한 건데. 네, 근데 요즘은 보면은 난 다음에서 검색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슬슬 다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잘 안 해요 요즘.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계속 네이버만 쓰고 온라인에서 네이버만 쓰다가 요즘은 다음을 같이 보는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둘 다 해도 구글만큼 검색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검색 기능만 놓고 보면 구글, 다음, 네이버 이 순으로 오는 것 같은데 구글은 보면은 한계가 굉장히 우리가 쓰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 검색은 잘하는데. 예를 들면 최신 순으로 정렬 이거 없어 거기는. 그렇죠. 예. 정확도 위주로. 정확도 기준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다음이나 네이버는 최신순 기준이 있다고. 그러니까 쓰기가 훨씬 편해요. 그러면 검색이 좀 더 잘 되고 쓰기가 우리한테 편한 건 다음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네. 지식은 네이버가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그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이나 네이버한테는 내가 이제 어떤 검색을 한다, 뭐 학문적인 검색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돈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뭐 가장 싼 물건, 뭐 가장 싼 옷을 찾기 위해서 검색 엔진도 많이 쓰는데 네이버가 그런 걸 참 잘하고 있다는 거죠. 검색 광고라고 최근에 광고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검색 광고의 무서움이 네이버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 검색 엔진 쪽 그 포털에서 나오는 이익의 절반 이상이 다 검색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네. 키워드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 버는 장사꾼 입장에서 본다면 검색이 정확하게 잘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검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똑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음도 금방 따라갈 수 있잖아. 예, 그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카톡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뭐 자동차 타이어를 사고 싶다. 그럴 때는 뭐 내가 검색을 해서 사이즈해서 막 난리 치는데 카톡에서 뭐 제일 싼 자동차 타이어를 가르쳐줘라고 딱 눌렀을 때 바로바로 뜬다면은 바로 어느 순간에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카톡이 우리 저기 하는 네. 그 티몬이나 이런 것처럼 네. 바로 제일 가까운 타이어 샵 중에 제일 싼 걸 골라. 네, 맞아요. 그럼 가는 거죠. 네. 근데 NHN은 일본도 나가고 나갔잖아요. 네. 근데 다음하고 카카오가 처음에 이제 해외 좀 나간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플랫폼이 나가려 그러면 우리 플랫폼을 현지화해서 되는 건 아니고 현지에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이 그래서 성공하고 그러는 건데 카카오는 우리 플랫폼을 나아가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둘이 합쳐서 돈도 좀 많고 그러면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카카오의 주주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카카오의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은 김범수 의장님이 29.2%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자시네. 김범수 의장이 그 개인 그 벤처 그 기업인 K큐브 홀딩스가 참고로 지분율 100%입니다. 23.1% 들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다 김범수 의장님이 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맥시모 PTE 텐센트. 예, 하여튼 텐센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까 제가 이름만 들어봤어요. 예, 아까 위챗이라는 메신저 서비스 잠깐 설명드리면서 그때 위챗을 텐센트에서 하고 있다. 참고로 텐센트는 중국 최대 게임 업체거든요. 네. 예, 텐센트가 무려 13% 들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위메이드, 예, 위메이드도 텐센트가 대주주거든요. 네. 예, 위메이드도 5% 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계 자본이 벌써 18% 들고 있어요. 중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에 뭐 잘하고 있는지, 저는 위챗을 안 쓰기 때문에 위챗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도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아기자기합니까? 재밌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카톡이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이 중국으로 가는 교두보가 이런 주주 현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련되어 있고 중국으로 카톡이 승부를 건다면 제가 보기에는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해외 나가야 돼요? 해외 나가야죠. 왜? 예. 그러니까 메신저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아까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 수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한다고 해도 1인당 핸드폰 2개씩 쓰지 않는 이상 지금 가입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큰 시장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카톡이 이게 공략을 했던 게 동남아였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만 하면 뭐 문제 있어요? 국내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전에 아까 그 대기실에서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싸이월드. 싸이월드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얼마나 장사 잘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페이스북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뭐 도토리라든지 그리고 그 화면 딱 조그만하게 그 화면 고집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안 했었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처졌죠. 결국 국내에만 집착한 그 IT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싸이월드이기 때문에 빨리 국내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 예. 그래요. 뭐 그러면 이제 다음 카카오가 해외 시장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나도 사실은 하는데 플랫폼을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건. 하고. 자, IT 쪽에서 이제 좀 새바람이 좀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사실은 IT 시장, IT 업계에서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었죠. 쭉 꾸준히 별 이벤트가 없다가 라인이 한번 이벤트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NHN이 기업 분할하면서 이게 진정한 주가 상승이다라는 걸 보여줬었죠. 그렇죠. 분할하면서 네, 보여주고 네. 라인으로 보여주고 좀 사실 이벤트가 그쪽이었었는데 그쪽은 찢으면서 이제 보여주고 해외 나가면서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합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뭐 산업 변화가 이제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소재 산업적이나 이제 정통적인 구경제에서는 이미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뭐 마땅히 이제 갖다 그런 것들 자본재로 수출하고 이럴 형편이 할 데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도 다 지었고 네. 뭐 우리가 뭐 인도가 지금 올해 고성장한다 뜬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도하고 교역 비중은 2%밖에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도의 투자가 사이클이 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션 마크는 분명히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럼 결국은 이런 B2C 시장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산업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안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강자가 나오고 한다라는 건 뭐 한국 경제에 있어서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은 훈풍이다. 네. 그다음에 우리 IT 소프트 업체들이 어쨌든 좀 해외 좀 나가서 그 뭐 플랫폼도 좀 나가고 플랫폼이 아닌 게임만 가지고도 좀 나가고 원조 콘텐츠도 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가 좀 활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활력을 얻는 건 좋은데 그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돼요? 매크로시죠? 네. 네. 매크로한테 이제 여긴 물어봐세요. 네. 뭐 나가면 현지에서 일자리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예. 현지에서 현지 물건을 서로 팔고 사게 해주고 우리는 그 수수료 조금 띄어서 띄워놓은 거죠. 본국으로 갖고 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수출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 수출일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돼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은 뭐 가지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국내에서 일자리가 뭐가 창출이 되느냐 전혀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해외에서 돈 벌어가지고 갖고 와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돌려주고 예, 그러면 이 배당금이 근데 그게 돈이 얼마 안 돼요. 갖고 오는 게 얼마 안 돼요. 예, 그게. 그러면 또 뭐 해외에서 벌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또 뭐 자산 효과라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뭐 미상가만 분명히 양의 효과는 있지 음의 효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물론 양이겠죠, 양은.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긴 가야 되겠지만 우리 경제에 그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사실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하고 카카오 합병해서 좀 네이버 독주 체제를 좀 깨고 경쟁을 좀 해서 우리나라 IT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그 결과를 갖고 왔으면 어우. 정말 좋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발언인데 네이버의 독주를 깬다는 말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 안 되면 어떡하죠 우리? 아, 내가 검색이 안 됐으니까 예, 예, 예. 검색 삭제. 예, 예, 예. 그렇지만 네이버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